하지만 한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셋째 왕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큰형 왕자와 셋째 왕자의 군대가 베이징 근처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승자가 제국의 주인이 될 전투였습니다. 한무성은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큰형 왕자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자신의 상단 직원들을 동원해 큰형 왕자 군대로 가는 식량과 무기를 모두 막은 것입니다. 큰형 왕자의 군대는 굶주림과 무기 부족으로 전투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셋째 왕자의 군대는 충분한 보급을 받으며 사기가 높았습니다. 전투는 셋째 왕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큰형 왕자는 포로가 되었고 둘째 왕자는 이미 먼저 패배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셋째 왕자는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무성을 불렀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짐은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시오. 한무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단지 제국의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국의 상부상서가 되어 경제를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상부상서는 제국의 모든 상업과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황제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좋소. 경을 상부상서로 임명하겠소. 그렇게 한무성은 25살의 나이에 제국의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거지에서 제국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산입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무성이 상부상서가 되자 조정의 기득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지 출신 상인이 감히 조정의 고위직에 오르다니. 이것은 제국의 수치다. 특히 명문가 출신의 대신들은 한무성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무성의 정책을 일일이 반대하고 황제에게 그를 파면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무성은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그와 함께 일했던 상인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약해 보이는 순간 모두가 등을 돌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무성에게는 황제의 신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개혁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책은 세금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한무성은 중앙에서 직접 세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관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의 부정한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었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상업 활성화였습니다. 한무성은 제국 전역에 표준화된 도로를 건설하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무역이 활발해졌고 제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제국의 경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고는 넘쳐났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한무성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더 큰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재상 유정원이 한무성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원은 30년간 조정을 장악해온 실세였습니다. 그는 한무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유정원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한무성이 권력을 이용해 사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한무성의 측근 중 한 명을 매수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조회에서 유정원이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상부상서 한무성이 국고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황제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무성을 바라봤습니다. 경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겠소. 이것이 사실이요? 한무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무성의 모든 재산과 거래 기록이 조사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무성은 완전히 결백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국가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든 측근은 자백했습니다. 유정원이 거액을 주고 자신을 매수했다고.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유정원은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무성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국에서 황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거지로 태어나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무성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40살이 된 한무성은 어느 날 밤 궁궐의 누각에 혼자 올랐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었습니다. 한무성은 한때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찻집의 딸이었고, 한무성이 가난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이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무성은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무성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면 어땠을까? 권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상인으로 살았다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높이 올라왔고 너무 많은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황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행복한가? 한무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황제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과 나는 비슷하구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오. 우리의 삶은 제국의 것이오. 그날 밤 한무성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꿈을 꿨습니다. 그는 다시 거리의 소년이었고 굶주렸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한무성은 병을 얻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의원들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무성은 쉴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일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진씨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를 처음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씨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진씨가 물었습니다. 무성아, 너는 네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느냐? 한무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성공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줄은 몰랐구나. 한무성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씨는 한무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성아, 네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단지 권력을 원했던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 말에 한무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목적을 잊고
수단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무성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그는 제국 전역에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그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런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부상석께서는 왜 자신의 재산을 그런 일에 낭비하십니까? 한무성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요. 55살이 되던 해 한무성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무성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황제를 찾아가 사직을 청했습니다. 폐하, 이제 저의 몸이 더 이상 국가에 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황제는 슬퍼했지만 허락했습니다. 경은 제국의 은인이요.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한무성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베이징을 떠나 어린 시절을 보낸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한무성은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베이징에서 온 은퇴한 관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무성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학교에 갔습니다. 자신이 세운 학교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가르치세요? 한무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글을 몰랐단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가르쳐줬지. 이제 내 차례야. 58살이 되던 해봄, 한무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한무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충분히 살았단다. 그날 밤 한무성은 마지막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무성의 장례식에는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황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퍼한 사람들은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무성의 묘비에는 그가 직접 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잠들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나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한 것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그가 도운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한무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지로 태어나 제국을 만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진짜 제국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희망의 제국이었습니다. 한무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출발선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무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둘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무성은 권력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성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한무성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낀 순간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넷째,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무성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이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선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강함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한무성은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무성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한무성처럼 용기 있게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이 남긴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가 세운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자라 제국의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무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향력. 한무성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무성도 처음에는 이름 없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한무성의 묘 앞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무성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불멸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영원히 남는 것.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한무성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다는 것. 만약 그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았을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재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무성의 어떤 선택에 공감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만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한무성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한무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곳에서 시작해 비범한 것을 이룬 사람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무성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매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한무성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라는 것,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무성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의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한무성처럼 용감하게 도전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거지로 태어나 제국을 만든 남자 한무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역사의 정점까지 올라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걸어야 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무성.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살았던 시대, 그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만큼이나 무거운 무게를 지녔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거지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추운 겨울밤을 보낼 집이 없다는 것을,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한무성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대명제국의 남쪽 끝, 광저우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무성이라는 이름도 그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12살이 되던 해였죠. 어느 절에서 하루품을 팔았는데 그곳에 늙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름이 뭐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폐허가 된 사당에서 잠을 청하다가 벽에 걸린 낡은 글귀를 봤습니다. 무에서 성을 이루라.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한무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지였고 하루하루를 구걸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훔치기도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건 배가 부른 사람들의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무성은 다른 거지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장터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을, 관아에 드나드는 관리들을.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15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광저우의 큰 시장에는 북쪽에서 온 거대한 상단이 들어왔습니다. 장씨 상단이었죠. 이들은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를 거래하는 제국 최대의 상단 중 하나였습니다. 한무성은 그날도 시장 구석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단의 마차 하나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마차였죠. 상단의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마차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그때 한무성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차 아래로 들어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나무 판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각도로 받쳐서 마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만 쓸 때 그는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상단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한무성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한무성입니다. 그 남자는 한무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자비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 여러분, 이 순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무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단 일은 고데기로 유명했고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거리에 남아있으면 평생 거지로 죽을 것이라는 걸. 그런데 상단을 따라가면 적어도 무언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무성은 그날부터 장씨 상단의 막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마차를 청소하고 짐을 나르고 말에게 여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고 잠은 마구간에서 잤습니다. 음식도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훔쳐봤습니다. 밤에는 몰래 촛불을 켜고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장부에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조금씩 의미를 유추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그는 간단한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총책임자인 장태사는 이런 한무성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무성을 불렀습니다. 네가 글을 배우고 있다던데 사실이냐? 한무성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멋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잘못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장태사는 웃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기특하구나. 내일부터 너는 장부 정리를 도와라. 이것이 한무성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장부일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단 전체의 흐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얼마에 팔리는지, 어느 경로가 가장 이익이 큰지, 어느 계절에 어떤 물건의 수요가 높아지는지, 모든 비밀이 그 장부 속에 있었습니다. 한무성은 밤낮으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것을 장태산에게 보고했습니다. 책임자님, 제가 보기에 도자기는 여름보다 겨울에 북쪽에서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여름에 미리 사두면 이익이 2배는 될 것 같습니다. 장태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의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로 큰 이익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장태산은 한무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상단의 고참 일꾼들은 한무성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거지 새끼가 어디서 주제넘게 설치는 거야? 그들은 한무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짐을 무겁게 주고 실수를 유도하고 심지어 음식에 이물질을 넣기도 했습니다. 한무성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상단의 부책임자였던
왕서방이 한무성이 정리한 장부를 일부러 엎질렀습니다. 일주일치 작업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서방은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거지야. 한무성은 그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왕서방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무성은 장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참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때 왕서방은 내 발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무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당장의 분노보다 미래의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회가 왔습니다. 장씨 상단이 수도인 베이징까지 큰 거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황실에 납품할 최고급 비단과 도자기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일이었죠. 장태사는 이 일에 한무성을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서방이 반발했습니다. 책임자님, 그 어린 거지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이번 거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을 데려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태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결정이다. 한무성은 간다. 베이징까지의 여정은 2달이 걸렸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때로는 산적을 피해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한무성은 그 모든 과정을 눈과 귀로 담았습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마을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관리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한무성은 처음으로 진짜 도시를 봤습니다. 높이 솟은 성벽, 끝없이 이어진 거리, 화려한 누각들. 그는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황실과의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실의 내관이 갑자기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30%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장태사는 당황했습니다. 그 가격이면 거의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황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앞으로 황실과의 모든 거래가 끊길 테니까요. 그때 한무성이 나섰습니다. 책임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태사는 놀랐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무성은 내관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보니 대감마님께서는 최근 남쪽에 진귀한 차를 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한무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상단은 남쪽 최고의 차 산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최상품 차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거래를 계약서대로 진행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거래는 원래 가격대로 성사되었고 장씨 상단은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태산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관이 차를 찾는다는 걸 알았느냐? 한무성이 대답했습니다. 거래 전날 밤 저는 황궁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내관의 하인이 차 가게를 여러 곳 돌아다니며 최상품 차를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추측했습니다. 장태사는 감탄했습니다. 너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한무성은 더 이상 잡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태산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한무성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왕서방은 한무성을 더욱 증오했습니다. 왕서방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상단의 돈 일부를 빼돌린 뒤 그 증거를 한무성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어느 날 장태산이 한무성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성아, 네가 상단의 돈을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게 사실이냐? 한무성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책임자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의 기록,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한무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태산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한무성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무성은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한무성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가 몇 년간 모았던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한무성은 베이징의 어느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한무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지. 노인은 한무성에게 작은 은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죽이나 한 그릇 먹게.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노인은 사라졌고 한무성은 그 은전을 손에 쥔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신한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한무성은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무성은 다시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상단의 일을 경험했고 거래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시장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오는 모피 거래가 중간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간다는 것을. 만약 변방에서 직접 모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방까지 가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했고 모피를 살 돈도 필요했습니다. 한무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의 부유한 상인들을 찾아가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도둑으로 소문난 거지의 말을 믿겠습니까? 10명을 찾아가면 10명 모두 문전박대했습니다. 100번째 시도 끝에 한 명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 씨라는 노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크게 성공했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왜 다른 상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가? 한무성이 대답했습니다. 변방까지의 길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산적도 많고 날씨도 혹독합니다. 큰 상단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진 씨는 한무성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투자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익의 70%는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너는 나를 위해 10년간 일해야 한다.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한무성은 즉시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혼자서 말 한 피를 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그는 몽골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목민들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격에 최상급 모피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시장 가격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산적을 만나기도 했지만 한무성은 꾀를 써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모피 중 일부를 주고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베이징에 돌아왔을 때 한무성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최상급 모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시장에 내놓았고 하루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이익은 투자금의 5배였습니다. 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해냈구나. 한무성은 약속대로 이익의 70%를 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로 다시 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엔 모피뿐 아니라 약재와 보석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거래에서는 아예 현지에 작은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한무성은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변방 무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과거에 그를 거절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씨 상단이 베이징에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한무성은 장태산을 찾아갔습니다. 장태산은 한무성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성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나는 네가... 한무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장태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결백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한무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자님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무성은 장씨 상단과 합작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변방 무역 네트워크와 장씨 상단의 남쪽 무역 네트워크를 결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산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성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합작을 통해 상단 내부로 다시 들어가 왕서방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습니다. 왕서방이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함했는지. 석 달 후 한무성은 모든 증거를 장태산에게 제시했습니다. 장태산은 분노했습니다. 왕서방은 즉시 관아에 넘겨졌고 그가 훔친 돈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왕서방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한무성은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중요한 건 미래라는 것을. 이제 한무성은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상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경제 흐름을 바꾸는 것. 그는 남쪽의 비단 무역, 북쪽의 모피 무역, 서쪽의 향신료 무역을 모두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료들, 장군들, 심지어 황실의 인물들까지.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거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상업의 세계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한무성은 곧 이를 깨닫게 됩니다. 30살이 되던 해 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황태자가 즉위해야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명의 왕자가 모두 자신이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국은 내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각 왕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과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돈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세 왕자 모두 한무성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상단이 제국 최대의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무성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자신의 편에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무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 선택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제국의 실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무성은 일주일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셋째 왕자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두 왕자보다 힘은 약했지만 한무성은 그가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무성은 셋째 왕자에게 제국 전역의 물자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왕자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내전은 3년간 이어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었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무성의 상단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마차가 약탈당했고 수많은 직원이 죽었습니다.